반갑습니다. 2016년 10월 6일 BJ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딱히 공포라디오지만 무서운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오늘은 한국의 요괴들 두 번째 시간으로 지하국 대적과 상갈치 이야기, 그리고 마차괴담, 도시괴담이죠. 마차괴담 준비되어 있고요. 무섭고도 특이한 희귀병 이야기, 그리고 악플의 역사를 찾아서 조선의 악플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1호 부검의 문국진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히말라님 생일이시라고요?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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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빠밤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히말라님이 우리 집 공주님이랑 생일이 똑같네요. 우리 딸이 오늘 생일이었거든요. 오, 생일 동기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방송 준비 마치고 방송하기 전에 후다닥 또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마트 가서 선물 사주고, 아들이 자기도 사달라고 생떼를 써서 걔는 내년 2월 9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냥 미리 땡겨서 사주고 걔는 이제 2월 9일 날 없는 거지. 공주님이 미역국을 끓여줬냐고요? 공주님이 어떻게 미역국을 끓여줘요? 초등학교 1학년이. 공주님 지 생일인데 엄마가 끓여줬죠. 나중에 이제 크면은 자기가 끓여주겠지. 엄마 고생하셨어요. 낳아주시느라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겠지 뭐. 얻어먹는 왕자님. 아, 그럼 시키 진짜 말 진짜 안 들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누나 거 다 뺐고, 둘이 똑같아. 양보 안 하고 뺐고 맨날 징징거리고 싸우고. 오늘도 엄마한테 혼나고 들어가서 지금 자고 있어요. 징해 죽겠네 진짜. 진짜 말 안 들어요. 방금 얘기하고 방금 끄덕였는데 또 뒤돌아서면 또 하고 있어. 하지 말라는 거. 아유, 4살입니다. 4살이고 딱 4살 차이예요. 예, 휘동수님 딱 4살 차이입니다. 징그럽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스트레스. 딱 그럴 나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예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예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지만 진짜 징그러. 죽이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내 새끼를 죽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죠. 꼬집고 싶은. 안 볼 때 뒤에서 몰래 때리고 딴 데 보고 싶은. 1144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집세서 꼬집고 싶은. 그런 거죠. 좀씩 크면 이제 조금씩 크면서 사람 되겠죠. 자, 그럼 오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혹시라도 인사 깜빡하고 못 드린 분들 본의가 아니니까 조금 서운하고 아쉬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뷰라뷰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일단 들려드릴 건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렇게 크게 무서운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야기들이 대체로 그렇게 긴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저 5개가 준비가 돼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의 채팅이 오늘 큰 역할을 해주셔야 방송을 풀로 채워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 방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아까도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제가 잠을 못 자는 바람에 오늘 더빙하면서 계속 졸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게 내가 지금 뭔 내용을 하는 건지, 내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 건지, 진짜 지금 꿈속을 헤매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괴박스님 사이트에서 얻으신 건가요? 예,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어색한 부분도 많고, 지금 좀 제정신이 돌아왔거든요. 이 시간 되니까 또 제정신이 돌아오네. 막 좀 발음이 꼬이거나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버퍼가 심해요. 왜 그러냐. 프린과 고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길가다 꽁해ጮ님 어서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듣다가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제가 편집한다고 했는데 잠결에 막 이상한 소리 했을지도 몰라요. 두근데 긴장돼. 자면서 더빙하면서 막 혼자 헛소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기. 흑돼지. 나 흑돼지 먹을 거야. 추천들 샷이 좋더라. 되게 좋다. 유튜브 구독이 좋더라. 그렇지. 광고는 스킵 말고 30초만. 국민 라디오 왔어. 추천 절차 업 버튼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왔어. 한국의 요괴 지하국 대적. 지하국 대적은 초등학교 교과서나 동화책에도 나오는 친근한 괴물입니다. 하지만 지하국 대적이란 이름은 아마도 생소하게 들리겠죠.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한자 이름을 한글로 바꾸었기 때문인데요. 그냥 번역하기에는 어감이 이상했던 건지 지하국 대적의 가장 큰 특징을 본떠서 머리 9 달린 괴물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하국 대적은 지하국에 사는 머리가 9 달린 괴물입니다. 괴물이라지만 머리가 9이나 달려서 그런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힘과 신통력까지 지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무시무시한 재생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괴물과 싸운 무사가 목을 잘라내어도 바로 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무적인 것 같지만 상처 부위에 재를 뿌리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상당히 탐욕스러운 괴물로서 예쁜 여자를 납치하거나 보물을 훔치러 지상으로 올라오곤 합니다. 그리고 술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하국 대적은 일본의 야마타노 오로치와 비슷한 면을 몇 가지 보입니다. 머리가 여러 개라는 점, 술이 떡이 되어 있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 등,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히드라와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머리가 불사이며 계속해서 붙었다는 점, 그리고 머리의 재생을 막으려고 공주가 절단면에 재를 뿌려 부활하지 못하도록 도와준 것. 헤라클레스의 경우엔 조카가 절단면을 불로 지져 부활하지 못하게 했죠. 인간 세상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지만 지하국에선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닌지 이놈이 아무리 설쳐도 지부 4000대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는 작가 미상의 오래된 작품이라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지하국 대적에게 한 나라의 공주들이 납치당했고 왕은 공주를 찾아오는 자를 사유로 삼겠다는 방을 전국에 뿌립니다. 몇몇의 이야기에는 부자의 딸이나 자신의 아내가 납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무사가 왕국에 찾아가 자신이 공주를 구해오겠다고 하자 왕은 왕국에 뛰어난 병사 4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납치당한 일인데 병사를 겨우 4명만 지원해 주었다니 나라가 어지간히 작았나 보네요. 게다가 그 4명 역시 길 가다가 만난 동료라는 말도 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무사는 공주를 찾아 나서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산신령이 무사 앞에 나타나 지하국으로 가는 통로를 알려주었는데요. 병사들은 무서워서 지하국에 들어가질 못했지만 밧줄을 이용해 무사를 지하국으로 내려가게 해줍니다. 무사는 홀로 지하국에 들어가 거대한 대궐 같은 곳에 잡혀있는 공주들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무사의 실력으로는 지하국 대적을 이기지 못한다며 약수를 먹여 무사를 강하게 만들고 지하국 대적에겐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뒤 싸우게 합니다. 하지만 무사가 아무리 머리를 베어도 지하국 대적의 머리는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가 붙게 됩니다. 그러자 괴물의 약점을 알고 있던 막내 공주가 재를 뿌려서 재생을 막아버리죠. 아내가 잡혀간 이야기에서는 아내는 완전 괴물의 노예가 되어 괴물을 도와주지만 이때 몸종이 재를 뿌려서 재생을 막는다고 하네요. 괴물을 퇴치한 무사는 지하국 대적에게 납치당한 사람들을 풀어주지만 이 사람들은 지하국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주들과 함께 왕국으로 돌아가죠. 무사를 따라간 4명의 병사와 무사는 각자 공주들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병사들이 공을 가로채기 위해 무사를 배신하고 공주들만 지하국에 올려준 뒤 무사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사는 지하국 대적에게 납치당한 사람들과 살다가 지하국의 입구를 가르쳐준 산신령이 신비로운 학의 위치를 알려주고 학이 지상까지 태워주어 왕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병사들은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하국 대적, 상당히 강력한 괴물이죠. 강한 힘에 높은 지능, 신통력의 재생 능력까지 완전 사기캐네요. 지하국에서 거대한 궁궐에서 사는 것부터가 그가 얼마나 강한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지하국 대적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마왕이나 뱀파이어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결국엔 약점도 있고 돈과 여자, 술을 좋아하니 이 괴물이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겠죠. 산갈치.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구미호가 되고 학이 2000년을 살면 현학이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렇듯 동물들이 오래 살게 되면 그런 신비한 힘이나 능력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이 산갈치 역시도 오래된 짐승이 괴물로 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치가 수백 년을 살면 산갈치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다를 떠나 산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처럼 선한 동물은 아닌지 산갈치가 지나간 부근의 초목은 시들게 되고 농사도 흉년이 들게 하는 흉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양은 신비로운데 갈치가 하늘을 날면 낮엔 은빛 비늘로 번뜩이고 밤에는 온몸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모습을 뽐낸다고 하며 길이가 길어지며 샘물통에서 육지를 오가기도 하는데 바닷물고기인 갈치가 민물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길조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산갈치의 등장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길조입니다.
하지만 산갈치가 지나간 곳은 초목이 시들고 흉년이 들어 망한다고 하니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산갈치라고 해서 계속해서 산에 사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바다로 돌아가는 등 수륙 양서동물이라고 합니다. 딱히 인간을 습격하지는 않지만 지나가면 흉년이 들기 때문에 산갈치가 보이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쫓아냈다고 합니다. 중국의 산해경에서도 산갈치와 유사한 괴어가 목격되는 걸로 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 생겨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내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의외로 겁이 많은 요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의 요괴들 두 번째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목소리가 겁나 졸린 게 느껴지죠? 요괴 박사님의 블로그에서 발췌한 글이고요. 우리 요괴 박사님께서 이글루스 블로그죠? 이글루 블로그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이 선생의 신화 블로그를 하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요괴, 신화, 괴담들을 다루고 계셔서 흔쾌히 방송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도 많이 자주 신세를 좀 질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요괴들이 몇 없잖아요. 특히 한국 요괴는 우리가 일본 요괴, 뭐 서양의 뭐 괴생물체 이런 거는 많이 접해도 한국 요괴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는데 우리 요괴 박사님의 블로그에서 정말 진짜 노다지를 캔 기분이에요, 진짜. 한국의 요괴도 흥미롭네요. 그죠?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야 이거 나 왜 이거를 화면을 안 바꾸고 있었네.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너무 졸려서 두 종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하국 대적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그 요괴 박사님 블로그에도 나왔는데 무슨 게임에 보스급으로 나와도 될 정도로 뭔가 캐릭터성이 굉장히 좋죠. 베베님의 아이디어가 플러스 1 올랐습니다. 대한제국군님 어서 오시고요. 마사님 덕에 몰랐던 요괴들을 새로 많이 알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요괴 박사님 덕이죠. 좋은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옛날엔 왕래가 없었을 텐데 전설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서로 왕래가 많이 없었을 텐데도 뭔가 괴담이나 이런 요괴나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그 한 나라에서도 비슷한 요괴들이 여러 버전이 있고, 또 비슷한 요괴가 동서양에서도 비슷한 요괴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서천아님 어서 오세요. 갈치구이가 급땡깁니다. 제주도 가서 제주 은갈치 먹을 거야. 요괴 박사님이라 정말 왓썸님 같이 미스테리 하는 분께는 노다지겠네요. 그러니까 매 요괴이거나 박쥐 요괴인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또 우리 요괴 박사님의 또 뒷이야기도 이렇게 같이 함께 들으실 수 있는. 바날라 청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디프리요? 오늘 디프리 상황 봐서 제가 지금 좀 잠에서 깼으니까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하죠 뭐. 내일 아침에 학원 갔다가 대전 시험 보러 대전 가야 돼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오님 그러고 보니까 시험 잘 보셨어요? 오늘도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잘 보셨을까? 잘 보셔요. 내일도? 섬님 들뜬 모습이 너무나 귀여우신가?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 요괴 박사님이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요괴 박사님도 허락해 주셨고, 팩셔네님 있죠. 팩셔네님 그 거시기 짱공이의 팩셔네님. 제가 그 전에 지금 그분 팩셔네님 이야기를 2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는 정식으로 뭔가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했는데 요번에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팩셔네님 글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팍신혜님 글도 많이 짱공의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그분의 글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아이 신난다. 옛날 시대도 현대 시대에 우리 생각보다 사람들 왕래가 잦으며 얘기도 많이 주고받고 요즘처럼 책을 지어서 출판하며 낭독회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보다는 좀 더 뭐랄까 빠른 왕래는 아니었어도 뭐 말 타고도 다니고 하긴 했겠죠.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동서양들이 비슷한 요괴들이 있다는 게 참 그게 신기해요. 허락이라뇨. 전 제 이야기가 섭님 방송에 나와서 영광입니다. 아휴. 제가 더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1253님) 어서 오시고요. 2분 뒤에, 예, 2분 뒤에 추천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1분 뒤에 추천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아주 영광의 시간이 돌아오니까 추천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추천 수가 너무 적어. 왜 적은 거야? 닉네임부터가 요괴 박사이신 걸 보면 요괴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요괴를 학문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박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냥 취미가 아닌. 내 눈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써니아님 어서 오시고요. 시와그림님 어서 오세요. 녹방에서 또 별풍선 선물해 주신 시와그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다이아나님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 젠장 소리만 크게 하고 또 마실 갔어. 이놈 아저씨가 축하해 줄라 했더니, 이놈 아저씨는 왜 자꾸 마실 가시는 거야? 잠시만요. 깜짝 놀라신 분들 죄송합니다. 소리가 갑자기 커져서. 그러고 보니까 귀담님도 토요일날 또 생일이시래요. 미스터 페스트님 어서 오세요. 오늘 생일인 사람이 참 많구만. 우리 딸도 생일이고 라이 한나님도 생일이시고, 그리고 비단님도 또 내일 생일이시라는, 내일이 아니 내일 모레가 또 생일이시라는데, 이놈들 축하한다. 이놈들 잘 태어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놈.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이놈.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진짜. 라이언나님 생일이신데 또 100국의 선물 주시고 고맙습니다. 라이언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야, 니네 왜 다 구석에가 있냐? 내가 아직 구석에 보냈지. 1253님 그거 리액션 하면서 내가 다 구석에 보냈지. 얘들아 이리 와. 라이언나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100구 선물 주셨습니다. 얘는 또 왜 멍 때리고 있니? 라이언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라이언나님 잘 태어나셨어요. 정말 축하해요. 좋은 하루 되셨나요? 이제 금요일이 생일이신 건가? 그죠? 금요일이 생일이신 거죠? 라이언나님 태어났어요. 이리오사님 태연 축하드립니다. 엄마짱님 어서 오시고요. 그렇구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나쁜 당신. 아이 고맙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다이아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슴이 심쿵. 내 가슴이 찌금. 다이아나님, 아이 내 목소리 돌려줘라. 다이아나님 감사합니다. 다이아나님. 별풍선 119개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다이아나님, 아이고 시와 그리님도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다이아나님 심쿵 생일 축하. 지금 어딨지 근데 119개 어디갔지? Can you feel my heart beat? 내 마음과 내 심장을 바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엄마짱님께서 또 초콜릿 5개 선물까지 호로록 고맙습니다. 엄마짱님 항상 녹방과 생방을 불문하시고 이렇게 열렬히 초콜릿 공장을 돌려주시는 엄마짱님 감사합니다. 이리오서님 퇴원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아프신 분들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얼른 완쾌되시고 얼른 감기 나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자, 그럼 또 다음 이야기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추천 업 버튼 눌러주셨나요?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2시 지났으니까. 자, 이번 이야기 역시 우리 요괴 박사님의 블로그에서 또 이야기를 또 멋진 이야기 또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도시 괴담인데요. 제 방송에서 그 은색마차 하나가 지나갑니다 라고 얼마 전에 했었죠. 그 이야기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네요. 그 여러 가지 버전을 많은 분들이 저는 빨간 마차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검정 마차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조사를 해볼까 싶어서 찾아봤을 때 나온 게 그때 우리 요괴 박사님의 블로그였던 거고, 그렇게 이 소중한 인연이 또 이어졌던 거죠. 이미 제 방송을 또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진아이다님 어서오세요. 왓썸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킥0628님도 어서오시고요. 마차 이야기, 은색 마차 하나가 지나갑니다. 요거 제 방송에서 했던 거 혹시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유튜브에도 이미 올리긴 했는데, 요거를 원래는 유튜브 유저 유튜브로 들으셨었구나. 녹방에서 들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은색 마차 하나가 지나갑니다를 먼저 듣고 마차 괴담을 들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들을까요? 이게 듣고 들으면 또 약간 느낌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미 들었던 거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듣고 둘 다 그냥 랜덤 들어요?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듣고 갈게요. 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은색 마차 하나가 지나갑니다를 먼저 듣고 바로 이어서 이 마차 괴담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이렇게 또 방송 시간 조금 더 때우는 거죠. 에미야, 추천이 짜다. 에미야, 추천이 짜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자면서 듣느라 추천을 깜빡했어요. 아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에미야. 얼른 눌러라. 처음 왔으면 질차도 한 번씩 눌러주고. 내가 추천을 계속 누르는데 이 추천 수가 안 오르는 거는 이건 렉이 걸린 거냐, 그냥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버님 죄송해요. 이미 추천한 BJ래요. 이현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은색 마차 하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올려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여동생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실화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이걸 듣고 전 소름이 돋아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소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고로 부모를 잃고 시골의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곳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외딴 곳이라 주변에 이웃도 놀러오는 사람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밤, 소녀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골이라 화장실에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만 했죠. 소녀는 혼자 가기 무서웠지만 곤히 잠들어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깨우기가 미안해 혼자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화장실 쪽으로 다가가는데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멜로디는 가물가물했지만 가사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잘 들려왔습니다. 은색마차 하나가 고드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한여름. 당연히 고드름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었죠. 이상한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은색마차 하나가 두 고개를 지나갑니다. 은색마차 하나가 두 구멍 사이를 지나갑니다. 은색마차 하나가 높은 산을 지나갑니다. 은색마차 하나가 넓은 들판을 뛰어갑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니 소녀는 무언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쭉 흐르던 그때 또 노랫소리가 들려왔죠. 은색마차 하나가 갈대밭을 지나갑니다. 마지막 구절이 끝나자마자 화장실 문이 급하게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놀란 소녀는 뭐가 나오는지 보지도 않고 헐레벌떡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소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뭐였을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문제의 그 화장실 앞엔 머리가 반토막 난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알 수 있었죠. 그 노래 가사의 의미를요. 고드름은 턱, 고개는 입술, 구멍은 콧구멍, 산은 코, 들판은 이마, 갈대밭은 머리카락, 그리고 은색 마차는 칼. 마차, 괴담. 얼마 전 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괴담 가운데 한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은색 마차 하나가 지나갑니다 라는 제목의 괴담이 있었죠. 현실감은 사실 조금 떨어지지만 굉장히 소름 돋는 내용의 괴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담을 방송한 후에 아프리카 생방송 채팅과 유튜브 댓글에는 여러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은색 마차가 아닌 빨간 마차로 알고 있었다. 또는 검은 마차로 알고 있었다 등등. 이 괴담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음을 많은 분들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해당 괴담들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괴담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 주시고 방송을 허락해 주신 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마차 괴담은 노래와 함께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검은 마차와 검은 마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다시 초등학생들 사이에 전해지며 빨간 마차와 하얀 마차라는 괴담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색이 달라지고 마차가 나오긴 하지만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죠.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빨간 마차입니다. 빨간 마차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노래를 끝까지 듣게 되면 얼굴이 갈라져 죽는다는 내용으로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 마차가 평원을 달리고 있네요. 새빨간 시체를 싣고서 빨간 마차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네요. 새빨간 시체를 싣고서 빨간 마차가 좁은 굴을 달리고 있네요. 새빨간 시체를 싣고서 빨간 마차가 골목을 달리고 있네요. 새빨간 시체를 싣고서. 자, 여기서 빨간 마차는 피를 뜻하고 평화는 이마, 언덕은 코, 동굴은 콧구멍, 골목은 인중이라서 빨간 마차가 골목까지 지나게 되면 얼굴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디선가 진짜 빨간 마차가 나타나 그 학생의 시체를 싣고 어디론가 가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얀 마차가 더해져 두 마차가 경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하얀 마차는 칼을 상징하며 듣는 사람의 얼굴을 칼로 쪼개버린다는 유형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시체를 싣고 간다는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은색 마차 이야기가 바로 이 하얀 마차의 변형이겠죠. 다음은 검은 마차와 검은 마부입니다. 검은 마차와 검은 마부 이야기는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노래를 불러 검은 마차와 검은 마부를 자신의 근처로 불러들이는 일종의 강령술 같은 느낌입니다. 강령술 가운데 가장 비슷한 것을 예로 들자면 나 홀로 숨바꼭질 정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그럼 노래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은 마차와 검은 마부가 안개 속을 걸어오고 있어요. 검은 마차와 검은 마부가 정문을 들어오고 있어요. 검은 마차와 검은 마부. 이런 식으로 검은 마차와 검은 마부가 안개 속을 지나고 정문을 지나 운동장을 건너 1층과 2층과 3층 그리고 현관 앞 마지막으로 방문 앞까지 순서대로 부르고 나서 문을 열어보면
실제로 문 앞에 검은 마차와 마부가 있어 노래를 부른 사람을 잡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마차와 하얀 마차 이야기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이 괴담이 다시 돌고 있는데요. 전승되다가 유실된 건지 노래는 사라져버리고 빨간 마차와 하얀 마차가 아이 앞에 나타나 문을 열고 이리 와서 타 라고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그 마차를 타게 되면 그 아이를 무서운 곳으로 잡아간다고 하죠. 이 마차는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화장실이나 복도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으로 도망가도 쫓아온다고 하네요. 괴담이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전승되면 될수록 점점 발전하고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경우는 빨간 마스크처럼 광범위하게 전승된 것이 아니라 그런지 이야기는 단조로워지고 노래는 유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괴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비 문학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즉 대성공하여 수많은 변종들을 탄생시킨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원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던 이 빨간 마스크 괴담과는 달리 이 괴담은 점점 축소됨은 물론이고 원전 역시 계속해서 변화한 실패한 괴담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야기는 과거의 피와 칼을 의미하는 빨간 마차와 하얀 마차가 원전인 듯한데 그런 상징적인 요소는 쑥 빠져버리고 그냥 마차가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유혹한다는 재미없는 이야기로 변해버린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 밖에도 콩콩콩 귀신과 비슷한 검은 마차 괴담 등 이 이야기를 원전으로 두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흥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상으로 도시 괴담 가운데 마차 괴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차 괴담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요괴 박사님의 블로그 이선생 신화 블로그에서 발췌한 이야기였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은근 후덜덜하네요. 그죠? 그냥 괴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분위기, 풍기는 분위기가 있죠. 바나나 마크롱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와, 체계적이네요. 옥요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뜬금없지만 진짜 제대로 된 마차 한번 타보고 싶네요. 물론 새빨간 마차는 타기 싫고요. 라고. 마차 타면 저는 마차보다 그냥 말 한번 타보고 싶어. 제주도 가서 타볼까? 놀랬어요. 아예 중간에 한번 그냥 살짝 넣어봤습니다. 감동이네요. 라고 요비 박사님. 아유, 마음에 드시나요? 내 이야기가 방송되다니. 저는 바로 거실에서 불 켰습니다. 요기 박사님 이 정도입니다. 요기 박사님의 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써 있으면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불까지 켜시고. 모닉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괴담입니다. 오늘 왓썹님 때문에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제국구님 이 정도 가지고. 디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왓썹 마차가 제주도를 지나갑니다. 이거 아까 읽은 거잖아. 말은 타봤습니다. 재밌습니다. 달리지 못하지만 달리는 건 너무 위험하고 천천히 걷는 거 한번 타보고 싶고 갑툭튀 성공적. 저도 놀랬어요. 리조님이 매니저 채팅에서
아이씨 이랬어요. 욕하는 줄. 마차가 마치 주문을 외우는 듯 무섭네요. 마차가 즉흥적인 공포 노래인 듯 합니다. 저도 살짝 움찔했어요. 저도 움찔. 지리는 정보에 지리는 목소리, 지리는 배경 효과가 합쳐지니까 진짜 지리겠네요. 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서영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왓썹 마차가 제주도를 달리고 있네요. 이게 노래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노래가 은근히 또 무섭네요. 노래 그 멜로디가. 왠지 이 내용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격으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학교 가는데 비가 내리네.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전되면서 전해지는 괴담 중에 하나죠. 노래는 좋네요. 노래는 누구예요? 글쎄요, 어떤 분이 부르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요괴 박사님이 또 그 블로그에 올려주신 노래가 있어서 그걸 제가 그대로 들려드린 거고, 어떤 분의 노래인지 몰라서 제가 풀 버전으로 들려드리긴 뭐해서 그냥 앞부분만 살짝 들려드린 거였어요. 공포영화 나이트메어 보며 애들이 줄넘기 하며 프레디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 그런 분위기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음이 신데렐라 같아요. 신데렐라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러네? 비슷하네. 근데 그건 아니.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거잖아.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거고, 이거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서 슬펐대요. 여자분 목소리는 여왕님입니다. 아까 그 괴담에서요? 예, 괴담에서의 목소리는 저희 여왕님 목소리입니다. 오랜만에 섬님 목소리 듣고 힐링하고 있는데 무서운 이야기라 덜덜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부터는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마차 말고 눈 많이 달린 바퀴가 막 돌아가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부산 원숭이님 주무세요. 잘 자요. 요즘에 왓서님이 자꾸 잔혹동화 올려주시니까 시청자들도 점점 같이 끼리끼리 노는 거죠, 뭐 우리. 에코 빼라고요? 에코를 왜 빼요? 에코는 나의 그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인데. 뭐든 왓서님이 피처링하면 공포 주제가로. 여왕님도 콜라보로 나중에 해주세요. 왜? 이거 했잖아요. 은색마차. 그 1253님이 해주셨던 길어지는 손가락의 왈츠도 여왕님도 오디션 봤었어요. 섬뜩해서 잠 못 자요. 여왕님도 오디션 봤었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철저하게 합니다. 1253님은 합격하신 거예요. 섬님 큐 한번 해주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큐. 하라면 하지. 얄짤없죠. 그때는 탈락했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 은색마차 이야기는 뭐 딱히 연기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자, 즉흥적으로 그냥 불러다 앉혀놓고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이거 읽어. 그래서 읽게 하고 그걸 이제 제가 에코 넣고 목소리 살짝 변조해서 만든 거고. 그럼요. 아무나 막 쓰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에 퀄리티가 있지. 어떻게 아무나 막 써요. 그게 아무리 여왕님이라고 해도. 달고미님 어서 오시고요. 셔플님 또 100국의 선물 감사합니다. 셔플님 100국의 선물 고맙습니다. 얘 또 멍 때린다. 야, 나 들어왔어. 나 멍 안 때려. 나 괜찮아. 아이가리. 셔플님 당신의 충실한 100국 선물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제가 막 꾸박꾸박 졸면서 준비해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재밌게 봐주시고
그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정말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방송 준비를 이따구로 했다고 욕먹을까봐 제가 얼마나 부끄부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졸린 와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셔플링 고맙습니다. 섬님 혹시 오디션 탈락하고 나서 국이 짜진다거나 밍밍하거나 하지 않았나요? 국은 원래 밍밍했어요. 제가 짠 거보다 좀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해서 일관되게 밍밍했죠 뭐. 자, 섬님 근데 진짜 대체 백구는 언제 출연합니까? 백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그냥 쭉쭉 함께 합시다. 언젠가 나오겠죠. 언젠가 나올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주 보는 일본 방송 BJ분이 이번 10월 8일부터 방송 1주년이 되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왓썸님께 1주년 축하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유, 뭐 줘야 뭐 영광이죠. 도쿄 K님 말씀이신 거잖아요. 녹화를 뜨실 건가요, 셔플님이? 싱겁게 먹는 것이 몸에 좋아요. 그죠. 파트장님 어서 오세요. 녹화를 뜨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되나요? 네, 지금 방송 중에는 조금 그렇고 방송 끝나고 가능하면 제가 해서 보내드리든가 아니면 뭐 셔플님이 녹화를 뜨시든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제가 해서 그러면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이메일 알려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뒤풀이하면서 뭐 살짝 그때 살짝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아유 뭐 저 같은 요런 또 BJ를 또 그 1주년을 축하를 해달라고 하시니 저야 영광이죠. 아유 또 119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저야 제가 영광이죠. 고맙습니다. 자, 119개. 아유 119개 선물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나쁜 당신 고맙습니다. 요 버전으로 축하 인사 보내드릴까? 도쿄 K님이 1주년 축하드립니다. 도쿄 K님이 1주년 방송을 이거 제가 이렇게 축하를 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심쿵하고 제 가슴이 지근하고 아이고 괜히 프레마 하트비트 제 심장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두근두근 불랑불랑 핫뜨거뜨거 이렇게 할까? 아유 감사합니다. 섬님 안 돼요 이럴 줄 알았더만 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그분 방송을 이렇게 자주 들어가서 교류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같은 비슷한 이런 미스테리 쪽 방송도 하는 분이셔서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저는 이번에 또 베비도 되셨잖아요. 베비도 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했지만 친하진 않아서 말씀을 따로 드리지 못했지만 축하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고 내심 뭐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은혜님 어서 오시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또 듣고 올게요. 이번 이야기는 무섭고도 특이한 희귀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그 희귀병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유튜브나 뭐 다른 방송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희귀병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혐오감이나 불쾌감이 들 수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좀 이상한 병에 걸린 모습을 보고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좀 그분들의 아픔을 좀 더 이해하고 같이 좀 그분들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지 마시고 귀로만 오디오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호님께서 또 별풍선 1개 선물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타원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1040번째 팬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야기 듣고 올게요. 서영이님 또 1 더하기 1은 귀요미까지 고맙습니다. 서영이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니다. 추천 아유, 제국군님,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PC는 하단에 모바일은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 누나들 도와주세요. 추천 눌러줘요. 제발요. 추천. 무섭고도 특이한 희귀병. 세상엔 원인 모를 희귀한 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처음 밝혀지는 원인 모를 희귀한 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희귀한 질병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매체에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는 다모증입니다.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우며 온몸에 털이 자라는 병으로, 이 병은 보통 유전적으로 자식에게 대물림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늑대인간 증후군은 레이저 시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아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안드로겐 호르몬이라는 털의 성장을 담당하는 호르몬과 상관없이 채모가 계속 자라나게 되는 희귀 질환으로서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며 산모가 임신 중에 항경련제나 술을 마셨을 때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개선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조로증입니다. 이 병은 소인증의 일종으로서 어린아이들에게 조기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치명적이고 희귀한 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어린이가 급속도로 노화하는 병으로 몸이 작고 피부에 주름이 많으며 흰털이 자라나고 외관 또는 행동으로도 노인 같아 보이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신생아 80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200에서 250명이 조로증을 앓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증후군으로 하이랜더 증후군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어도 전혀 노화가 진행되지 않아 항상 제자리에 멈춘 외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증후군이죠. 85세이지만 모습은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크리스 찬센의 기사가 뜨기도 했던 매우 희귀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출신 배우 중에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자벨 아자니가 있습니다. 1955년생이며 40대 때도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현재도 아주 어린 모습을 하고 있죠. 기면증. 램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발현되어 낮에 과도하게 졸리게 되는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참아도 쓰러지듯 자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졸도 발작이나
수면 마비가 나타납니다. 의식은 있지만 근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합니다. 대지증. 이 질환의 경우 신체의 특정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병입니다. 손이나 발 등이 커지는 건데 간혹 팔 전체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으론 몇 가지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일부는 영향받은 수치에 비해 비정상적인 신경 공급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영양 부위의 혈관과 혈액 공급의 이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증명된 바는 없으나 일부 문헌에서는 신경이 성장 조직을 조절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생 시에 발생하는 경우 국소세포의 유전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나 유전 질환은 아니며 이 질환은 신경 섬유종증과 혈관 기형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경미한 경우라면 수술로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피가 8배 정도로 기이하게 크다고 하네요. 피부형 인유두종 바이러스. 피부에 나무 껍질이 자라는 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한 병입니다. 나무인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우며 안타깝게도 별다른 치료법이 현재 없다고 합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던 디디는 15살 때 상처로 인해서 이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질환으로 손과 발에 난 종양은 바이러스에 의한 사마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 몸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겔론스병. 미확인된 피부 괴질로 알려져 있는 이 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서 피부 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가려움증을 느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피부가 계속 찌르는 것처럼 아프거나 작은 벌레가 몸을 기어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계속 찌르는 것처럼 아프거나 작은 벌레가 몸을 기어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는 피부에서 무언가가 마구 돋아나는 느낌 등등 여러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모렐론스는 부패, 손상을 뜻하는 프로방스어에서 나왔다고 하며 현재까지 연구 중인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코넬리아 디란지 증후군. 이 질환은 웃거나 울면 기도가 막혀서 죽게 되는 희소병입니다. 기도의 넓이가 정상적인 아이들의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울거나 웃으면 기도가 좁아져 사망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추측되는 이 질환으로 성장장애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심장과 소화 기능에도 이상이 생겨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희귀병으로서 메비우스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또한 선천적인 증후군으로 웃거나 울거나 할 때 안면 신경마비 증세가 일어나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시신경 또한 마비가 되어 눈동자를 움직일 때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던가 지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비우스 증후군과 대부분 함께 일어나는 것이 폴란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폴란드 증후군은 가슴 근육이 약하거나 갈비뼈에 기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척추에 기형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 증후군. 이 희귀병은 포르피린증이며 뱀파이어 증후군으로 불리우는데요. 색소 성분인 포르피린이 혈액과 조직에 쌓여가는 선천성 대사 이상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앓게 되면 심한 빈혈을 호소하고 혈액을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그 부위에 수포가 생기고
잇몸 구조가 변해서 이가 길어지는 사례 또한 있어 뱀파이어 병이라고 불리웁니다. 현재까지 이 병의 치료 방법은 없으며 체온 유지와 수분 공급이 상태 악화를 막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인 질환과 후천적인 질환들. 전해 듣는 입장에서는 신기하고 놀라울 순 있지만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소재이죠. 원인 모를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 해방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무섭고도 특이한 희귀병이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자료 조사해 주신 우리 또 베베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원인 모를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웃집 족장님은 어서 오시고요. 안타깝네요 진짜. 빨리 이런 진짜 불치병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뭔가 잃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하루빨리 완쾌되시기 위해서 의학 발전이 더 되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자벨 아자니는 부럽습니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예, 마크롱님 주무세요. 진짜 베베님과 와서 공포라디오 퀄리티 클래스가 엄청납니다. 이러니 매일 들을 수밖에. 아이 감사합니다. 예, 시아그림님 주무세요. 잘 자요. 예. 정말 희귀병이든 아니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진짜 모두 아프지 마세요. 제발. 돼지증은 루디병인가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루디는 그냥 손가락이 계속 자라는 거고 이거는 몸의 일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거라서 약간은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몇 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드 CSI 라스베가스에서 소개해 주신 다모증 늑대인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늑대인간 남매 중에 오빠가 살해당한 어디 갔어? 읽다가 자꾸 이게 튀냐? 살해당한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저 제국구님은 아는 게 많으셔요. 대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이야기 약간 좀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중간중간 끊어 읽는 것도 그렇고 혀가 좀 유난히 많이 꼬인 이야기였는데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요거 할 때 요거하고 아마 오늘 마지막 이야기 대한민국 1호 부검의 문국진 이야기 더빙할 때가 제일 졸렸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일 졸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한계치에 다다랐던 때. 그래서 좀 뭔가 리딩이 많이 좀 부자연스럽고 많이 혀도 꼬이고 그랬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쳐요, 손님.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발음도 요즘에는 술술 잘한단 말이야. 이때는 진짜 졸렸어요. 아니요,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지. 옐로우님 어서 오시고요. 2110W님 옐로우님이시죠.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안단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기 2개 남았습니다. 잠이 잘못했네 떼지. 그러니까 어제 딱 졸렸을 때 잤어야 되는데 괜히 유튜브 미리 업로드 해놓는다고. 근데 하긴 했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미리 예약 업로드 다 그 한니발님 작품 다 그 완결까지 다 올리고 우리 그동안 했던 방송 제가 했던 방송 또 하나씩 다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3시 넘어가면서 잠이 뿅 깼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야기 일단 또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시각적으로 쇼킹이라 발음까지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또 난리 날 것 같아. 또 발음이 왜 이래? 글이 읽는 게 부자연스럽네. 유튜브는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몇 개 있었거든요. 다음 이야기는 좀 재밌는 이야기 찾아와 봤습니다. 자, 악플의 역사를 찾아서. 악플의 역사를 찾아서. 자, 조선의 악플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의 그런 악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욕설, 욕설 패드립, 각종 패드립과 욕설들 주의해 주시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찻을 누르지 않았다. 마이너스 5점. 추천을 누르지 않았다. 마이너스 5점. 0점이 되었으니까 너도 강퇴. 악플의 역사를 찾아서. 조선시대의 악플. 정보화 시대, 그리고 소통의 시대.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서비스로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와 매일 정보를 교환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악성 댓글, 일명 악플이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악플. 이 악플의 문제가 비단 현대사회의 문제가 아닌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면 믿어지십니까? 오늘은 우리네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아닌 흑역사, 악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중후반부 생겨나기 시작한 새 책점의 대여서찰. 지금의 책 대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책을 대여해주는 이곳에서부터 우리네 훈훈한 악플과 패드립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의 고서들 곳곳에는 책의 내용과 책방 주인을 향한 악플 또는 악플러들끼리 싸우는 낙서들이 즐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거참 대여료가 어이없구만. 대여료 내다가 집안 다 말아먹고 3대가 쪽박을 차겠소. 슈발, 기껏 대여한 책이 파본이라니. 이 책을 찍은 놈은 나가 죽거라. 책방 주인 듣거라. 이 슈발 것, 단권짜리 책을 4권으로 쪼개어 장사치를 해먹다니 이런 호룩해 잡놈일세. 이 책을 보다가 흥분한 연놈들은 스스로 위로를 하던가 하룻밤 합방하시오. 하하하, 나도 흥분되는구만. 책방 주인 보아라. 이런 슈발, 책에 낙서가 겁나게 많다. 낙서를 좀 지우고 대여료를 받아 처먹거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어미를 종로거리에 내다 놓고 기둥서방에게 팔아 넘기겠소. 이 책 주인은 볼지어다. 책이 재미있어 잘 보았다마는 책 주인의 어미 생각이 절로 나서 기별하오. 내 부디 너의 어미를 단장시켜 이 글을 쓰신 양반에게 시집 보내리라. 이 낙서는
김항호제 시절부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아무개가 광선현 이 낙서를 발견하고 자기 종놈에게 이 낙서를 필사하게 하니 이후 큰 돈을 벌었다고 한다. 기억하거라. 이 낙서를 다른 책에 3번 필사하면 7년의 행운이 있을 것이고 그러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책 대여료가 비싸다는 푸념부터 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대는 욕과 각종 성드립 그리고 패드립. 지금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다르진 않네요. 게다가 조선시대 버전의 행운의 편지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우리가 게임할 때 어머니 아버지 안부를 묻는 패드립이 많죠. 어르신들이 하는 포커나 고스톱 게임에서는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다며 자식들의 안부를 묻는 패드립이 있다죠. 이처럼 시대나 나이를 불문하고 익명성 뒤에서 질러대는 악플은 참 변함이 없네요. 그런데 조선에 진정한 키보드 워리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정조인데요. 정조대왕은 조선의 왕 중에서도 몹시 입이 험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견된 비밀편지 299통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영보에겐 호로자시액이라고 하고 김매순에겐 입에서 젖비린내 나고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경박하고 어지러워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구나. 서매수에게는 늙고 힘없는, 김희순에게는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하고 졸렬한, 이노춘에게 약하고 물러터진 놈, 심한지에겐 갈수록 입조심을 하지 않는 생각 없는 늙은이 라고 말했고요. 그 외에도 개에게 물린 꿩신새, 볼기 까고 주먹 맞기 등의 속담도 마구 구사하였습니다. 편지를 쓰는 도중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마땅한 한자가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한글로 뒤죽박죽이라고 적어주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서 글을 마구 쓰다 보니 놈들의 한 짓에 화가 나서 밤에 이 편지를 쓰느라 거의 5경이 지났다. 내 성품도 별나다고 하겠으니 우스운 일이다. 이건 마치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정신없이 키보드 배틀을 벌이다 보니 새벽이 된 이치와 같습니다. 편지를 쓰다가 중간엔 꾸짖을 하, 이 한자를 3번 써서 하. 이 단어의 의미를 찾자면 껄껄껄 하고 웃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크크크크크 정도 되겠네요. 크크크크에도 이런 유구한 역사가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악플의 역사를 찾아서 조선시대의 악플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흑역사긴 한데 뭔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웃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실수 여러 번? 아니요, 한 번 있었는데 그 편집 못한 부분 읽다가 잠깐 버벅대고 한 번 더 읽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편집이 안 됐지. 아, 이게 꼭 이렇다니까요. 정신 없을 때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막 성드립에 패드립에 그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조선시대 행운의 편지? 조선시대 행운의 편지는 진짜 와, 천년을 우려먹네요 라고. 와, 진짜 뭐 내용도 비슷해 진짜.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뀐 거지? 영국에서 시작된 걸로?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된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최신 버전은. 와, 듣는 내내 터졌네요.
시작이 조선이라니. 악플에도 유구한 역사가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크크크크까지 있었다니 대박입니다 진짜. 혼자 막 글 쓰다가 막 흥분해서 한글로 뒤죽박죽이라고도 쓰고 참 재밌네요. 예, 방송 듣는 와중에 꿀잼각 1위 떴죠.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제가 오늘 방송을 원래 이야기를 4개밖에 준비를 못했었어요. 계속 졸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4개 진행을 하고 저녁 먹고 이제 우리 딸 생일 잔치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또 막 진짜 제가 심히 고민까지 했어요. 아 오늘 방송을 패스해야 되나까지 고민하다가 아니다 하나라도 더 하자. 하나라도 더 해서 좀 일찍 끝나더라도 하나라도 더 하자 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부터 약간 찾아놓은 게 있었어요. 자료들을 몇 개 찾아놓은 게 있긴 했는데 자료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나중에 언제 한번 들려드려야지 했는데 오늘 갑자기 딱 생각이 나서 급하게 제가 대본 쓰고 타이핑해가지고 만든 이야기인데 다행이네요. 꿀잼각까지 오르고. 선물이요? 선물은 그거 토끼 뭐죠? 그 되게 귀염귀염한 거 있잖아요. 토끼랑 막 다람쥐랑 그 이름 뭐라 그러지? 막 곰도 있고 그 애기들 그 되게 조그만 피규어 같은 그 인형들이 있어요. 그거 걔네 집으로 사줬을 거야. 집이 그 되게 비싼데 그 되게 비싸요. 막 못해도 7만 원, 막 10만 원 이러는데 요번에 싸게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 3만 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 낼름 사줬지. 그거 사주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그 다른 부속품들 그게 집만 한 7, 8만 원, 막 10만 원 하는데 나머지 막 가구들은 또 따로 사야 되거든요. 가구만 또 막 10,000원, 2만 원 막 이래요. 근데 되게 운 좋게 딱 3만 원에 집이 하나 있는 거야. 집은 아니고 이제 학교인데 나무로 만들어진 뭐 학교 이런 느낌인데 거기 막 책상도 있고 가구도 있더라고요. 책상이랑 이런 게. 근데 3만 원이길래 그거 사고 이제 뭐 침대 가구랑 뭐 정글짐 이런 가구 그런 소품들 몇 개 더 사가지고 그렇게 퉁쳤습니다. 요새 3만 원은 애들 장난감으로 3만 원은 택도 없어요. 예전이나 3만 원짜리 장난감 비싸지 요즘엔 기본이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애들 장난감이 되게 비싸요. 애들 옷도 비싸고 되게 비싸 진짜. 무서워요. 거기다 또 요즘에 뭐 그거 하더라고요. 그 뭐 코리아 뭐 무슨 세일 페스티벌인가? 뭐 그 블랙마켓 그거 따라하는 블랙마켓인가? 블랙 프라이데이 뭐 뭐시기 그거 따라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10% 또 할인해 주길래 다행히 운 좋게 싸게 잘 샀어요. 뭘 전달해요? 잠깐만요. 기면증은 여러 증상이 있어서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섬님이 읽어주세요. 트윈키님, 디바님이 저도 경한 기면증입니다. 기면증은 희귀하지 않고 발견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15살경에 발병하는데 성격 탓으로 여겨서 우울증으로 내원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은혜님 메일 보내셨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바니안 패밀리인가? 실바니안 패밀리 맞아 그건 것 같아요. 질리게 되면 섬님네 보내드릴게요. 빨리 질려라. 내일 당장 질려라. 실바니아는 근데 애들이 아니라 어른이 더 모으지 않나요? 예, 어른들이 또 좋아하죠. 사실은 어른들용이에요. 그거는 피규어에 더 가까운. 근데 뭐 우리 딸도 좋아하더라고요.
왜 조그만 게 더 비쌀까요? 자원은 조금만 들어갈 텐데. 근데 그 기술력이 들어가잖아요. 조그만일수록 뭔가 더 세심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자재는 덜 들어가겠지만 그런 기술력 그리고 그런 손재주 뭐 그런 거. 예, 슈발은 제가 제가 그거는 교체한 겁니다. 슈발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단어들 제가 몇 개 교체한 게 있어요. 곧 질릴 듯 요즘 구체 관절 인형이 꽂힘. 내일 질려라. 작은 게 더 만들기 힘들고 더 비싸죠. 자, 뒤에님 실은 뒤에 취했어요. 오늘도 나온술 하시면서 만화 그리시나요? 3인칭으로 뒤에 취했어요. 아이고. 다랭이님도 뭐 지금 뭐 그런 거 모으세요? 인형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취미생활도 잘 선택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이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가전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전제품 뭐 게임 아니면 뭐 자동차 이런 거에 한번 빠지면 그냥 뭐 돈이 뭐 수억 들어가죠. 제대로 빠진 사람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형이나 가방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수집 쪽이 많으실 것 같고, 게임은 그나마 그쵸, 싸죠. 그나마 게임은. 근데 그 게임도 그나마 싸다고 해도 진짜 게임 많이 하는 사람은, 진짜 매니아는 이거를 게임을 하지 않고 모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 능력자들에 나오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능력자들에서 그분 집을 제가 몇 번 댁을 가봤는데, 집 한쪽이 그냥 한 방이 아예 다 그냥 게임 팩이에요. 게임 팩에 옛날부터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게임기 다 있고, 막 그 오락실 기판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피규어까지 또 모으시는 분인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능력자들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분이시죠 진짜. 그 막 게임 팩도, 그러니까 같은 게임인데 종류별로, 그 게임기 종류별로 또 이게 이식이 되잖아요. 그거 별로 다 있어요. 또 그분은 다 모아두세요. 뭐 패밀리용에서 나왔던 거, 뭐 슈퍼 패미콤에서 나왔던 거, 뭐 나중에 플스용으로 나왔던 거,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장인에 더 가까워. 수집 장인이. 콜렉터시면서 루리웹에서도 네임 드세요. 그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저도 뜨거운 커피 떨군 적이 있는데 사람이 가까이 없어서 다행인 적이 있고요. 상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안드로메다로 3초 단위로 왔다 갔다 해서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 그 아내분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 아니요, 그 아내분은 게임을 좋아하신다기보다 게임 개발을 하셨던 분이죠. 그 아내분은 그 메이플 스토리 개발하셨던 분이고, 게임을 막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아, 김현증 이야기. 아, 그렇구나. 아, 김현증이어서 커피 떨군 적도 있고, 아, 상사가 막 소리 지르는데 막 자다 깨다 해서 난감했었다고. 아, 참. 그런 거 있으면 참 괴롭죠 진짜. 자, 다음 이야기,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듣고 와서 우리 마무리 슬슬 할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대한민국 1호 부검의 문국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 베베님께서 그
그걸 했었잖아요. 그 안개꽃 소설을 집필하셨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북어무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수사물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북어무의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대한민국 1호 북어무의의 이야기입니다. 추천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스카이님 어서 오세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오싹 퀄리티 좋은 공포라디오가 맞나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추천 안 누른 시청자님이 맞나요? 맞아 어떻게 알고 왔어? 에이 며느라 여기 잡았다. 여기 추천 안 누른 사람 여기 있다. 추천을 누르라고 몇 번을 말해. 아버님 나이스 샷. 대한민국 1호 북어무의 문국진. 1960년대 한강 백사장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신의 턱과 가슴에 난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경찰은 성도착자의 시시라고 짐작할 뿐 확실한 증거가 없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네가 범인이지? 빨리 불어! 가진 고문은 물론 몽둥이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금 다른 결론을 내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자국이 뚜렷한 건 사망 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폭행이라면 반항하는 과정에서 이 자국이 자동차 바퀴처럼 길게 끌렸어야 합니다. 살해 후 성폭행으로 위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몸에 있는 이 자국을 섞어로 떠 모형을 만들고 주변인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추악한 범죄의 내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범인의 치열과 일치했던 것은 뜻밖에도 피해자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진범을 찾은 이 짜릿한 순간에 대해 의외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진범을 찾는 게 본 임무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해 누명을 씌우던 그때 내가 범인을 밝히지 않았다면 누가 범인이 됐겠습니까? 과학수사가 전무하던 시절 시신에 난 상처로 범인을 찾은 이 청년은 대한민국 1호 법의관 문국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문국진. 195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법의학은 무척이나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3학년이던 1953년 그는 외출을 했다가 우산도 없이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마침 헌책방이 옆에 보였고 비를 피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법의학이라는 일본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의과대학 학생들도 법의학이라는 걸 잘 모를 때여서 의학이랑 법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별 생각 없이 펼쳐보았다고 합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사람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생명과 권리인데 임상의학이 생명 존중의 의학이라면 법의학은 권리 존중의 의학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는데 문화인은 생명보다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법의학은 민주적인 문화사회에서만 발달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문국진은 그 구절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당히 고상한 의학이구나 싶어 책을 사와서는 밤새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법의학이란 학문이 없던 시절, 법의학과 비슷한 병리학을 연구하다가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독립기관이 되면서 국내 1호 법의관이 되었습니다. 국과수의 창립 멤버가 된 것이죠. 서울의대 졸업생 97명 가운데 혼자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원했습니다. 법의학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막상 공부를 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병리학 교실에 가서 주임 교수에게 병리 공부를 하면서 법의학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반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송장 만지는 더러운 일을 왜 하려 하느냐라고 했고, 스승인 장기려 선생은 법의학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고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리학 교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주임 교수가 호출해 이번에 나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창립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자네가 한번 가보겠나? 라고 했습니다. 우연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필연처럼 느껴졌던 그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국과수에 들어가서 1970년까지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은 모두 문국진이 부검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8구, 적을 때는 1구를 부검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위협도 많이 받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법의학자는 말이 통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권이 침해당하는 죽음이 없도록 인간의 마지막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법의학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의 선택은 응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두벌 죽음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해부나 화장, 극형 등을 당하는 일은 큰 형벌이라 생각했던 유교 문화도 큰 걸림돌이라 여기던 때였습니다. 한 노인은 목매달아 숨진 손자를 부검하려고 하자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도끼를 머리 위에 던졌고, 부검할 장소도 마땅히 없어 사과상자로 해부대를 만들어 현장에서 시체를 절개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일이 여러 번 있고 문국진은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법의학을 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하는데요. 착잡한 마음에 한국의 슈바이저라 불리는 장기려 선생을 찾아가 다시 외과에 받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장기려 선생은 뚫어져라 문국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못된 놈. 의학이란 것은 쉬운 데가 없어. 네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고 다른 걸 하면 또 똑같을 게다. 3년 넘게 쏟아부은 네 노력을, 네 정열을 버리지 마라. 돌아가서 한 우물만 팔아. 라고 강경하게 나와 다시 국과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법의학이 우리나라에서 소홀하게 취급된 배경에 대해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의료교육을 본떠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법의학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미국식으로 의료교육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간 사찰단이 대학에 법의학 교실이 없는 것을 보고 한국에 와 법의학 교실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은 국가 차원의 법의관 제도가 있었는데요. 대학 단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병리 전공의가 2년간 법의관 의무원에서 공부해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법의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이들에게 죽은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휘권을 주는데요. 그걸 모르고 법의학 교실을 무작정 없애버려서 한국에선 그 후 30년간 대학에 법의학 교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방 뒤에 사망진단서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의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덕분에 1976년 법의학 교실이 다시 생겼다고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시체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는 과학수사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고려대에서 법의학 교실을 열어 후배도 양성했습니다. 국과수를 나와 1970년 고려대로 가서 한국 전역의 변사체 부검을 국과수 한 군데에서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본격적으로 제자를 양성해야겠다는 것이 큰 동기가 되어 법의학 교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법의학이 결정적으로 빛을 본 건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었습니다. 탁 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라고 말하며 경찰은 고문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물고문 도중에 질식사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박종철의 한쪽 배가 2배가량 무겁고 뱃속에 플랑크톤을 발견한 부검의 황적준 박사. 그는 문국진 교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엄혹했던 군사정권 시절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하며 법의학자의 양심을 지켜낸 일로 평가받았습니다. 문 교수는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권을 지려낸 학문인 법의학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냈죠. 모든 이의 죽음에 물음표를 남기지 않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의무. 법의학의 대중화에 힘쓴 그의 소신 있는 행보로 현재 50여 명으로 증가한 법의학 관련 인력으로 현재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부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법의학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증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던 문국진의 믿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밝혀낸 대표적인 미스터리 사건들은 처음에 말한 사건을 포함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시골에서 상경한 A는 꽃 구경을 나갔다가 처음 만난 여인과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A는 신음하다가 거품을 물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가족 중 한 명이 A가 평소 꽃가루에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재부검 결과 A는 메밀 껍질이 가득 든 여관 베개를 베고 자다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간병증으로 고생하던 남자 C가 약국에서 일주일치의 약을 조제받았습니다. 어느 날 약을 먹고 외출하던 C는 대문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식구들은 약사가 제조한 약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검 결과 C는 식도 정맥류 파열을 일으켜 사망했고 사망 직전 우연히 약사가 조제해준 약을 복용한 것일 뿐 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자칫 누군가가 살인범으로 몰리기 쉬운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끈질기게 부검하고 사인을 밝힌 문국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아, 멋있죠. 아, 무슨 한편의 영화 같아요. 이분의 인생을 토대로 한 영화 한 편 나와도 될 법한데 책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싶네. 드라마 사인 생각납니다. 꿈도 되게 희망찬 것이
부검이 막 희망차니까 더 뭔가 감동이 막 몰려오죠. 시체 부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시네요. 부검실에 포터블 엑스레이 기계 끌고 가서 부검용 엑스레이 찍어본 적이 있었는데 혼자 시체를 부검한다고 생각하면 덜덜입니다. 그것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보통 그런 담력으로도 또 힘들죠. 근데 이번엔 진짜 오로지 진짜 그 죽은 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신 거죠. 도끼로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하셨잖아요. 오죽하면 그만둘 생각까지 하셨겠어요. 북은 뭔가 홍콩 영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뭔가 그 형제들이 뭉쳐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저기에 그 아지트를 향해서 바바리 코트 휘날리면서 막 걸어가는 그런 느낌? 느와르 부금 영웅 일대기를 듣고 온 느낌입니다. 이리오사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좋은 밤 되십시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분 책 읽어본 적 있어요? 부금은 어디서 갖고 오셨나요? 요 부금이 어디더라? 잠깐만요. 요 부금이 내가 써놨는데 요 부금이 어딨니? 여기 있다. 로즈 부젠? 뭐지? 제목은 더 와일드 웨스트입니다. 오히려 제목은 서양 그런 서부 느낌의 음악이었나 보네요. 여기고 여기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제목이 요거고 또 와일드 웨스트 요 부금입니다. 또 언제 하세요? 다음 주 목요일날 본방은 아니었더라도 소통 방송이라도 목요일날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일요일날 출발하니까 일요일날 출발했다 목요일날 오니까 석양이 진다. 저도 드라마 사인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신양과 김하중이 법의학자로 나오고 정광열이 국과수도 권력적으로 이용하던 인물로 나오죠.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엔 유교적인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게 많더군요. 그죠. 시체를 한 번 더 뭔가 칼을 댄다는 게 옛날엔 형벌이었잖아요. 그래서 PPAP 봤습니다.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별로 그게 안 땡기던데. 그 요즘에 인기잖아요. 근데 저는 뭐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내일이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게임 방송 할 수도 있고 소통 방송 할 수도 있고 내일은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아마 하게 되면 소통 방송 같은 거 아니면 게임 방송 같은 거 아마 할 것 같아요. 계속 들어야 중독됩니다. 계속 듣고 싶지가 않아서. 나 이거 중독될 거니까 계속 들어야지 이렇게까지의 그 생각이 안 들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섬님 빨간 마스크 괴담 이야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요괴 박사님 블로그에 버전별로 다 있어요. 빨간 마스크, 하얀 마스크 뭐 이렇게 색깔별로 다 있어요. 네. 마스크 전대물 하나 만들 것 같아. 네, 토요일은 못할 것 같아요. 토요일은 그 다음날 출발이라 토요일은 아마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르죠. 또 갑자기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방송 킬지도 뭐 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긴 하지만 진짜 전대 만들어도 될 판이죠. 그러니까 색깔별로 다 있더라고요. 아람팡님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이제 방송 다 끝났는데 아니요, 내일 가는 거 아닙니다. 일요일날 갑니다. 일요일날 가니까 내일은 아마 할 것 같고 본방은 아니더라도 할 것 같고 토요일은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하여튼 내일이나 모레 중에 하루는 무조건 하긴 할 거고요. 토요일은 할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람팡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람팡님 고맙습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람팡님 또 스티커 10개 선물까지 고맙습니다. 닥치고 본방. 본방 못 들으셔가지고 10개 선물 찰싹 고맙습니다. 색깔별 이야기라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가 역시 재밌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 이제 또 즐거운 주말이니까 언제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틴 울프님도 또 12개 선물 감사합니다. 틴울프님 고맙습니다. 1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나는 나니아님 초콜릿 1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호로록 고맙습니다. 1253 리액션 다음 주에 만들어달라. 다음 주 제가 그 여행 갔다 와서 언제 만들어요? 왜 자꾸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겁니까? 1253 리액션은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고민 좀 해볼게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발 자꾸 저를 이렇게 위협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자꾸 인사가 자꾸 미뤄졌는데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